사회적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의 삶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저도 생각해요. 어떤 기능적인 향상보다는 부모와 의사소통하고 싶게끔 하는 것이 더 이 아이의 인생에 의미가 있지 않나. 그 시기에 막 단어 몇 개 더 많이 알고 숫자를 막 더 막 잘 세고 이렇게 네. 하는 것보다 즐거운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과 자기가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DTT라고 하는 그런 구조화된 방식은 우리 아이들한테 약간 새로운 거를 좀 빠르게 되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그렇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치료자 주도적이고 이제 강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를 가르는 것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ABA의 원리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좀 더 자연스러운 맥락이랑 발달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자연스러운 맥락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제 놀이잖아요. 그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의사소통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효과적인 방식, 우리 아이들한테 지속 가능한 방식. 그런 방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온 게 이제 ESDM인 것 같거든요. 경험적으로 네. 아이가 이제 동기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흥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ESDM은 확장을 많이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그 목표와 연관된 활동에 아이의 동기나 흥미가 너무 없으면 그냥 구조적인 방식이 조금 더 그렇죠. 효율적일 수는 동기가 있어요. 없는 아이.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도 그렇지만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만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음 ABA ESDM 연구소 오승은 소장님 모시고 ABA와 ESDM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아이에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ABA와 ESDM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수업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룹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DTT랑 ESDM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조기교실이라는 명칭보다는 지금 저희 그룹 수업은 생각놀이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생각놀이터 좋네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놀이터 구성에는 첫 번째는 그룹 ESDM 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이제 완전히 ESDM 기반으로 진행하는 그룹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각놀이터 5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DTT 개별 집중 시간에 DTT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밖에 이제 공동활동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룹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ESDM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ABA랑 뭐가 다른 거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ESDM도 사실은 그 ABA의 원리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오긴 하거든요. ESDM은 그 NBDI라고 하는 자연적 발달적 행동 중재의 한 가지예요. 네. 선생님이 하시는 임팩트랑 네. 마찬가지로 임팩트도 NDBI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중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ABA의 원리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이제 좀 더 자연스러운 맥락이랑 발달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자연스러운 맥락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제 놀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놀이 기반으로 좀 더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놀이 기반의 상호작용. 임팩트랑 되게 비슷한데요. 임팩트는 사회적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네. 놀이 기반이긴 한데 놀이도 있고 그 일상생활의 활동들, 그러니까 간식이나 식사, 옷 그쵸. 입기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네. ESDM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어, 둘 다 어쨌든 NDBI라서 발달에서 출발을 한다는 게 되게 로버스 ABA하고 조금 다른 점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이 발달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고, ESDM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의사소통. 네, 그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의사소통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생각 놀이터에서 ABA랑 ESDM을 함께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융합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 로바스 접근의 ABA 밖에는
제가 이제 알고 있지 못했다가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나게 된 게 ESDM이어가지고 두 가지가 약간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종래의 로바스식 ABA, DTT라고 하는 그런 구조화된 방식은 우리 아이들한테 약간 새로운 거를 좀 빠르게 되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그렇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치료사 주도적이고 아이의 동기나 흥미 같은 부분은 사실 좀 덜 고려를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ESDM은 그와는 달리 우선 아이의 동기와 흥미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맞아요. 어, 진짜 똑같다, 임팩트랑. 네네, 되게 맞아요. 신기하네요. 맞아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의 어떤 기질이나 부모의 기질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조금 효과적인 게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임상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거지 막 연구를 하면서 만나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막 이렇게 뭐 이렇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실제 이제 ESDM 효과성을 보는 그러니까 ABA 종래 ABA하고의 효과성을 보는 연구에서도 사실 그 ESDM 연구자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크게 효과가 사실은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ABA에서 이제 일반화 프로그램을 상당히 잘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사람들은 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더 좋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네. 아이가 이제 동기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흥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ESDM은 확장을 많이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동기가 좀 제한적이고 너무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ESDM도 아이의 동기에서 출발은 하지만 가르쳐야 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표와 연관된 활동에 아이의 동기나 흥미가 너무 없으면 그냥 구조적인 방식이 조금 더 그렇죠. 효율적일 수는 동기가 있어요.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DTT가 더 네네네. 빠르겠다. 네네.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모방 같은 걸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네. ESDM에서는 아이들이 흔히 하는 율동이나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율동이나 이런 거에 전혀 동기가 그치. 없거나 흥미가 네. 없는 아이들은 너무 그런 자연적인 접근으로만 하면은 학습 기회가 아주 빈번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그렇죠. 대신에 이제 구조적인 ABA는 동기가 없어도 무조건 학습 기회를 여러 번 강화를 네, 주니까요. 네, 네, 줄 수 그렇다면 있죠. 어쨌든 다 임팩트도 마찬가지고 ESDM도 ABA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음, 강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 ABA DTT 접근과 NDVI적 접근의 강화의 방식에 차이가 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강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를 가르는 것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종래 구조적인 ABA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과제와 강화가 크게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는 맞아요. 이제 인위적인 강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아이에게 이제 동작 모방을 시키고 아이가 잘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뭐 간식을 준다든지 약간 그렇죠. 그렇게 제일 대표적인 그쵸, DTP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ESDM에서는 가장 최초로 사용하고 지향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그 활동 자체가 좀 보상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율동 모방을 통해서 모방을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랑 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강화가 아이에게 되는. 강화가 되도록 하는 그런 면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되게 음,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말씀하신 대로 활동과 관계없는 강화를 줬을 땐 결국에 그 강화는 소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쵸. 그 활동에서 아이가 그 자체로 강화를 받을 때는 거기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장점도 있고 맞아요. 또 강화를 소거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더 큰 어, 장점이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DTT 방식의 그 과제들이 사실은 제가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음, 많다인데 음, ESDM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상생활적인 적용이 더 용이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ESDM 같은 경우에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의 영역을 다루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는, 어떤 영역이 있는지 아, 소개해 주세요. 네, 좋아요. 일단은 ESDM에서 다루는 발달의 영역은
크게는 언어인데 언어에서는 이제 표현 언어, 수용 언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방, 사회기술, 놀이 이렇게가 이제 사실은 가장 주된 영역이고 그 외에 이제 인지, 그 다음에 대근육, 소근육 이런 게 있고 네, 레벨 2에서는 이제 공동주의라고 하는 영역을 또 다루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전 영역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맥락 자체를 어떤 특수한 치료사가 가르치는 맥락이 아니라 아이의 일상 전반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 시간에 자조를 가르친다든지, 하지만 식사 시간에 뭐 표현 언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용 언어를 가르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가르치는 맥락 자체가 아이의 일상 전반에서 가르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하다라고 제가 느꼈던 게 임팩트는 4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오, 네. 사회적 참여하고 그리고 의사소통, 그러니까 언어적 음. 비언어적 의사소통하고 놀이 모방 이렇게 4가지만 음. 하고 있어요. 인지 영역이 없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되게 한국의 DTT와 아, 극명한 차이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나에게 ESDM 연구소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도 그렇지만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만난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처음부터 뭐 ABA를 했던 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조기 교실 이런 데서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계속해서 효과적인 방식, 네, 우리 아이들한테 지속 가능한 네, 네, 그런 방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온 게 이제 ESDM인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저도 ABA 치료사였는데 계속 이제 기능을 올리는데 말씀드렸던 기능상의 한계라는 게 한 1, 2년 있으면 도달하게 되고 네. 그때도 계속 꾸준히 하면 또 이제 정체되는 듯 하다가도 더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 아이의 인생에서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인생에 이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어떤 기능적인 향상보다는 아이가 더 생활에 참여하고 싶게끔 부모와 의사소통하고 싶게끔 하는 것이 더 이 아이의 인생에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그 시기에 막 단어 몇 개 더 많이 알고 숫자를 막 더 막 잘 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즐거운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이제 개발이 된 공동주의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그 의사소통이 막 구문적으로 길게 말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과 자기가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사회적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의 삶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저도 생각해요.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